대선 기간 아주 핫했던 코너입니다. 오자토론. 저희가 앞으로 긴급 사안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만 NSC를 수집하는 게 아니다. 뉴스 공장 5당 안보회의를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 긴급회의 소집하기로 했는데 오늘 소집 날짜가 잡혀가지고 5분을 모셨습니다. 이제는 일당이 아니라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 처음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의 진수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애정하는 의원님입니다. 정의당의 진수희 전 의원이 애정한. 그게 아니고? 예. 실망이에요. 엄청 좋아했는데. 급실망. 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간단합니다. 이철희 의원 방어, 나머지 공격. 저는 이정미 의원을 믿습니다. 권력을 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여당이 됐으므로 네, 이철희 의원님께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당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 다음에 얻어 터지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라 쟁점이 뭐였는지는 잘 알고 있고요. 또 이게 과연 이제 그야말로 낙마시킬 사유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 야당 청문위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를 사유로 보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사부터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했고요.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해명성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시간만 좀 지체될 뿐 크게 보면 협치의 틀은 저는 유지될 거라고 봐서 청와대나 저희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또 인사청문회 기준이라 그럴까요? 인사 기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간다면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낮은 자세로 목소리마저 약간 비굴하고 제발 봐달라며 여당에 대한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기 대해서는 뭐 지금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실 분은 손들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예. 누굽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입니다. 예. 저도 이낙연 그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이게 4선 의원이시고 지사 지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흠결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은 역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과거 기준에 의하면 당연히 부적격이죠. 총리로서 그 도덕적인 흠결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적격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뭐 엊그제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 얘기했듯이 지금 내각을 빨리 구성해야 되고 국정안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리 인준 가지고 이렇게 끌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이 이게 어쨌든 정치적인 타결이 있어야 되겠다.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흠결은 있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 이거를 인준하는 것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각 당에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 거죠? 그럼 뭐 이제 우리 당에서 요구한 거는 뭐 대통령 유감 표명이다. 그다음에 어떤 기준을 세워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치들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오늘 본회의하기 전에 각 당 원내대표들이 만난다든지 또는 대통령 하고 뭐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사과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입장인지 아닌지부터 궁금해요. 예. 원내대표끼리 만나야죠. 일단. 한 걸음 물러서신 듯. 예. 이게 빨리 없애버려. 굉장히 합리적이신데. 네.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지나치게 합리적이어서 재미가 없으시고. 왜 그랬어요 오늘? 전쟁을 치러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 스무스하게. 대선 때처럼 이렇게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다들 한쪽은 비굴하고 한쪽은 합리적이고. 자, 이 사안, 그래서 대통령이 꼭 나와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항상 계속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게 야당의 입장처럼
어떻습니까? 진수 제가 좀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예, 네. 바른정당의 진수입니다. 이 문제는 임기 초기에 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갈 문제는 결코 아니고요. 아마 여당도 그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다행인데 네. 이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덮고 갈 문제가 아닌 것이 이 인사청문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사청문을 할 텐데 그때마다 이 기준을 명확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을 안 하고 가면 그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짜증나고요. 당하는 정부나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곤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제 물론 이제 이 조각이나 총리 인준이 조금 며칠 더 걸리더라도 이걸 좀 구체적인 기준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이 기준을 좀 분명히 구체화해 놓고 가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5가지 기준을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저 개인적으로 좀 불안했어요. 저거 지키기 굉장히 힘들 텐데. 해보신 그다음에 분으로서. 예. 장관도 해보신 분으로서. 다른 공약하고는 달리 이거는 취임하자마자 그렇죠.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내심 불안했는데 이제 그게 현실로 예를 들어서 닥쳤습니다.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요. 용어가 네. 굉장히 무섭긴 한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행히 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당 입장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나오니까 그건 다행이고요. 네. 그거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렇죠. 지금 뭐 이 정부는 다를 줄 알았는데 막상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여성도 많이 예. 등용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박수 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다들 이제 실망이 됐을 텐데 조금 예컨대 위장 전입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 목적 이외에 다른 네. 거는 좀 용인해 이렇게 주자는 풀어주는 이제. 네. 거라든지 국정 문제도 아들의 경우 병역 기피의 의도가 있지 않은 경우는 조금 풀어준다든지 이런 기준하는구나. 기준을 좀 문제점.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대통령 사과가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예, 이 예. 문제는 이게 지금 후보에서 대통령이 되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 기억 속에 그 약속한 게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잉크도 안 마른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꼭 사과가 아니라 조금 당신이 직접 인선도 나와서 발표하신 것처럼 한 번은 나오셔가지고 입장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야당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를 여당 입장에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뭐 발목 잡고 흠집낸다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고 정말 여당이랑 협치를 위한 시작 출발점으로서 이걸 좀 분명히 해놓고 가자 이런 취지로 문제 제기한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좀 그렇게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방금 내는 이철이 의원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말이 뭐 구구절절 맞으니까 그렇죠. 진수 의원 잘하시네요. 굉장히 잘하세요. 예. 굉장히 잘하셔서 저희가 다른 멤버들은 계속 바뀌는데 진수 의원님이 계속 나오시고요. 러블리진. 예. 아니, 바른정당에 사람들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유섭 의원님은 하는 거 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있긴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인선이니 대통령이 초반에 나와서 설명해야 된다는 요구도 일리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까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데 정권 초반인데 이렇게 기선을 좀 제압하려는 대통령이 워낙 잘 나가니까 요새 인기가 그런 목적도 야당에는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게 너무 또 잘 나가다 보면 높은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부담. 이게 최근에 왜 그 일부러 좀 떨어뜨려 주시려고? 아니. 약간 그게 취하다 보면 네. 이렇게 법이나 정해져 있는 룰도 자꾸
뛰어도 된다라는 유혹에 착각을 할까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 왜 저기 검찰 뭐죠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하는 네네. 과정에도 약간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 뭐 4대강 정책감사 지시하는 것도 이 프로토콜에서 좀 어긋나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발생할 높아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정신 그저 차리라고. 유시민 전 장관이 방송에서 조금 이렇게 미리 그 워닝이라고 보기엔 그런데 충고를 좀 하셨던데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당으로 가셔야 될 분인 것 같은데요. 너무 높아서 실수할까봐 이 우려에 대해서 너무 감동적이지 네,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감동적인데 이철희 의원님은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죠. 이 코너는 다음 시간에 폐지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꼭 나와야 된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벌어졌던 것에 비하면 이 정부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훨씬 진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이렇게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고요. 또 야당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야당의 일부가 뭐 기싸움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겠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나 시비 걸 생각은 없고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만저만한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저는 비서실장이 한 것도 사실은 대통령의 워딩이고 언급인데 그것조차도 좀 부족하다고 하니 저희가 협치 차원에서 국회 존중 차원에서 또 야당과 계속 협력해서 간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설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 의견이면 토를 달아서. 감비구를 하죠. 예. 그래서 청와대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과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 원칙과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인사 5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절에 고위공직자들이 진짜 네. 누구든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고 또 근데 다 그러니까 그냥 또 덮고 가고 그러면서 이런 관행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한 번은 끊고 가자라고 하는 의지가 네. 있었던 것이고 정의당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부동산 투기 목적 얘기하셨지만 교육 목적으로의 위장 전입들도 또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대원칙에 대한 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야 해보니까 진짜 다 어쩔 수 없더라 이러면서 이 원칙 자체가 흔들리면서 국민들이 어떤 특권과 불공정에 대한 강력한 그 혁신을 바라는 이런 마음에 다시 좀 상처를 주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진짜 하자가 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사실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번 인사의 상징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런 흠결이 드러났던 것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 굉장히 큰 뭐 이렇게 기스가 났다고 해야 되나 이런 과정일 수는 있는데 기스요. 네. 근데 저렴한 표현은 뭐라고 표현을 아무튼 흠집이라고 해주시죠. 흠집. 근데 이제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번 인사가 낙마되는 과정까지 가게 된다면 이 정부의 첫 출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겸허히 반성하고 수용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또 야당들은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의 인사 과정에서는 좀 철저하게 더 청와대 자체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경고를 주고 이렇게 수습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정의당에서는 대통령 사과 혹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저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쁘지 그것이 이제 하나의 반드시 통과돼야 될 관문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특히 총리 인선 과정에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이제 정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원칙과 현실 사이에 기계적 결합이라고 하는 대변인이 아니라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죄송해요. 이 기계적 결합이라는 것이 참 어렵더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원칙을 세웠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 이야기가 좀 전달되는 바람에 그게 뭐야? 뭐 비서실장의 해명이 이렇게. 좀 부적절했다. 네, 좀 그런 그러면 뉘앙스를 이철희 줬죠. 의원님이 보강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 하자가 있다. 또는 뭐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이게 낙마할 정도다라는 건 아니죠. 사실 팩트를 제가 인사청문위원을 해보면서 과거의 위장전입 관련해서 쭉 사례들을 뒤집어 보니까 부동산 투기가 아닌 경우에는 대체로 국회에서도 용인했던 정도거든요. 이분은
그 부인이 이낙연 총리 부인이 본인의 학교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고 또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효과를 못 봤던 그래서 되돌아온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안은 특별히 무슨 뭐 부동산 투기라거나 다른 사익을 취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큰 하자라 그러는데 좀 굉장히 섭섭하게 들립니다. 네. 아니 큰 하자는 아니고요. 아니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진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는 인사에 과거 정부하고 비교를 아니, 물론 하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사랑해서 했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해명이, 예. 입으로 얘기한 이제 원칙하고 달라진 점 어쨌든 그 점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거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드리고 부분을 싶은 좀 정리를 말씀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송금주 의원님 네. 등장하셨습니다. 송금주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예. 지금 정리 안 되시면 어떡하려고. 이낙연 총리 지명자의 자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흠결 사항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에서 새 정부의 조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터치해가면서 뭐 위장 전입의 문제에 있어서 전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민주당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위장 전입으로 사퇴시킨 사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낙연 총리 자체의 자제 문제는 별도로 하고 이제 위장 전입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 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그냥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자꾸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국민의 결과 야당의 결이 다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아마 국민들의 대략 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0% 가까이는 큰 문제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아마 이제 정부 지지율이 높다 보니 이제 그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다른 사실 이 야당들이 그런 말을 한것 같은데요. 통과가 안 된다. 이번에 절대 이낙연 총리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는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된다기보다 예. 통과시키려면 뭔가 좀 더 상징적인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협치의 어쩌면 상징적인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도 네. 정부 여당이 야당이 그 협조할 수 있는 명분과 분위기를 네. 만들어줘야 이게 협치가 시작이 되고 그럼 대통령이 진행이 예를 되는 거기 들어서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를 다시 지난번처럼 방문해가지고 협조를 구한다든가 뭐 이런 건가요? 저는 아니, 반드시 그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만 의견이 다르네. 제 생각은요. 예. 이렇습니다. 이철희 제가 의원입니다. 아까 그 민주주의의 의원님 목소리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시거든요. 말씀 이철희 의원님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이게 지금 방어를 해야 될 입장이라. 예. 지자체의 자세도 낮고요. 저 오자솔은 대선 때는 이렇게 고개를 들고 그냥 사방팔방 덤비기만 해라 막 다 두드려 팰 테니 이런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그 후보로서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5대 기준을 마련한 것부터가 저는 진전이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은 야,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다르더라. 어쩔 수 없다. 너무 발목 잡게 하지 마라. 이렇게 청와대가 나오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진전된 자세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기준의 자체도 좀 과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좀 고치겠다. 이런 설득하는 과정이 저는 상당히 좀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약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완전 완벽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집권 초기고 지금 인수위 없는 지금 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리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사 제청을 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난감한 국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은 미사일 계속 쏘고 경제 위기는 계속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지금 청와대나 정부 여당도 막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반성할 대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 좀 대성적 차원에서 좀 풀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 우리가 국민 눈높이와 왜 야당 눈높이가 다르냐 이렇게 흔히 말하듯이 급박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송금주 의원입니다. 아니 저도 100% 동감합니다. 네. 그런 분에 동감하는데. 아니 이철희 의원이 도와주십자는 처음 봐가지고요. 납작. 아니 보니까
역시 여당이 됐습니다. 과거의 여당의 결하고 비슷한. 북한 미사일 나오고 말씀하시는데. 경제 위기 나오고. 근데 사실 과거의 여당이 이렇게 납작 엎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그렇죠. 그때는 끝까지 협박했죠. 버텼지. 감사합니다. 민생 때문에 아니, 그래서 당신들이 예. 이철희 의원님 방금 발언과 과거 얘기하지 별도로 맙시다. 미래 얘기를 해야지 왜 과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청와대 비서실장 자유한국당에- 나오셔서 바로 조치를 취하신 거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잠깐만요. 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님이 과거 얘기 좀 하지 맙시다라고 하신 거죠. 네. 예. 목소리를 아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목소리 지문이 아직 귀에 안 박혔어요. 아니 저는 그래요. 과거에 아니, 발음 타이밍은 아니고요. 발음 송금주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목소리 툭 튀어나와서 다 웃었는데 왜 웃었는지 목소리만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계속 할까요? 네네. 네. 송금주 의원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신속하게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논의의 물꼬가 튀었고 아까 이철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인준을 안 하는 것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호남 출신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자나 흠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데요. 다만 이 공을 갖다가 야당에 던져놓고 야당에서 어떻게 입장을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어제 하신 것처럼 또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처럼 야당들을 설득하는 그리고 좀 명분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수입니다. 세상에 이런 야당들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이런 야당들을 가진 건 여당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제가 볼 때는 행복하십시오, 이철희 이번 의원님. 그 청문 그 인사 과정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당은 절대 평가의 네. 기준을 갖고 임하고 야당은 상대 평가. 이 기준을 갖고 임해서 그 안에서 어떤 공통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나가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제기는 하되 어떤 상대 평가에서 뭔가 이렇게 초기에 국정을 좀 안정시키는데 협치를 해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노력 이런 것이 잘 어우러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에? 예, 정유섭 의원입니다. 저희도 뭐 이 새 정부 출범하는데 발목 잡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있는 거 같으시던데. 없어요. 근데 보면 이 위장전입이 벌써 그 이낙연 총리 후보 또 김상조 또 강경화 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분명히 하고 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한 5대 배제 원칙을 절대 임명 안 하겠다고 했던 거에 대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죠. 그리고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지.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후보 하나하나마다 낙마시키는 문제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유감 표명하실 걸 하시고 정치적으로 타협할 걸 하고 그게 해결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이철희 의원님을 바라보는 제가 이번에 그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게 김상조 교수님 건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김상조도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네. 업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김상조 교수의 내용은 사실 위장전입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뭐 우편물 받으려고 주소 이전해놓고 이랬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살지만 않으면 다 위장전입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네.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강경화 그 장관 인사를 미리 위장전입 문제를 미리 이제 공개를 네네. 했잖아요. 그럴 때 김상조 교수님도 이렇게 사전에 이거를 파악했을 때 국민들이 위장전입이라고 이렇게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봤던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를 미리 딱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다가 위장전입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면서 근데 그거 말고는 쓸 표현 네. 단어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위장전입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네. 미리 강경화 내정자처럼 공개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미리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판단하지 않고. 김상조 교수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위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미국 가 있는데 주소 우편물 받기 위해서 어떤 주소를 해놓은 거는 위장전입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위장하려도 위장이 안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구분해 주는 게 맞다는 그러니까 거죠. 차제에 이제 네. 그런 기준들을 조금 구체화하자는 거죠. 주민법도 그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있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위장전입인데 착한 위장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위장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일부
자, 청와대는 NSC가 있고 뉴스공장에는 5당 안보회의가 있습니다. 이철희, 정유섭, 송금주, 진수희, 이정미 의원 5분 나와 계시고요. 당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가지고 2부에서는 한참 얘기했고 이철희 의원이 한번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한번 봐달라고. 예. 낮은 자세로. 자, 혹시 그 관련해서 더 이상 하실 얘기는 없으신 거죠? 예. 이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당이니까. 아니, 전 야당의 문제 제기도 우리 원내대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야당일 때 취했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야당의 태도가 무조건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인사 전체를 좀 봐주십사. 그러니까 인사 전체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지금 코드 인사 안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분들은 지금 뭐 해외로 나가고 출국할 정도로 코드 인사 안 하고 이른바 수첩 인사 안 하고 넓게 탕평 인사를 하고 있는 것도 좀 봐주십사. 인사 전체를 좀 봐달라는 거. 그다음에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것도 좀 평가를 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기대가 상당히 높다면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 주십사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여야가 협치는 약속했잖아요. 좀 누가 이기고 누가 지긴 했습니다만 후보 시절에 모든 당이 협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협치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지사지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치의 자세를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금주 의원입니다. 네, 하신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나, 협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치를 하기 때문에 드러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에서 인선을 봐달라는 부분 당연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인 것이고 또 개별 그 지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검증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법이 원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그 바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한 허니문 기간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싶고 다만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청와대 들어가서의 어떤 행태적인 부분, 격이 없는 대화, 커피 타임을 갖고 또 보좌관들과의 사이에서 수석비서관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국정 운영 방식을 정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진한 허니문 기간에 더더욱 국민들이 또 환호하고 또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과 이제 나타나는 이제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한 그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의 부분은 좀 더 치밀하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몇 차례 훈령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지만 그것들이 지금 약간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실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더 치밀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아니 지금 그렇게 안 하실까 봐 저희가 우려를 제기하는 아니, 거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될라면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아니 초반에 하는 거 보면 5년 네. 동안 어떻게 할 건지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계속 훈령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 법으로 해야죠. 네, 그러니까 협치가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옆에서. 아니 저는 초심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고드리는 거고. 초심을 뭐 읽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민생에서 보는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발 좀 이번에는 성공한 대통령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정당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실패한 대통령 이런 거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진수입니다. 협치 강조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협치에 야당이 협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과 분위기는 여당이 만들어 주는 게 우선돼야 되고요. 그리고 협치를 야당한테 무조건 강요하시는 거는 좀 안 맞다. 아까 이제 너무 비굴한 자세라는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송금주 의원 하시는 얘기 그렇게 할 겁니다. 라는 자체가 다시 자세가 조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까 너무 비굴했나? 이러면서 제가 약간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무릎 꿇고.
그렇게 해야죠. 네. 네. 예. 정의당에서는 또 할 말 없어요, 별로? 네. 이 부분에서 네. 일단락. 예. 제가 문자가 많이 와서 그 요즘은 이제 게스트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맞춤형으로 질문. 예, 다 쳐다봐가지고 근데 정유섭 의원에 대해서 저도 몰랐는데 1년 전 세비를 납부하겠다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새누리당에서 약속을 했다고. 근데 그게 이틀 후래요. 예.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뭐 잘잘못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시 이제 김무성 대표 시절에 저희 당 홍보국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당연히 당 후보로서 동의를 하죠. 그래서 이름을 올렸던 거고 또 뭐 당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대표 사인해서 이제 광고까지 했던 거고. 그러니까 당 홍보국에서 정한 일을 따른 건데 그렇다면 지금도 당에서 결정해줘야지 개인 보고 어떻게 이거 어떨 거냐 묻는 것은 그건 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당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이 없어진 상태라 가지고 지금 애매해진 거. 상호 변경되죠. 상호. 대표이사 구속. 어쨌든 그러면 이틀 후에 세비 아니 당에서 결정을 해줘. 세비 반납하면 개인이 한 것은 아니니까. 개인이 당이 거기서 그런데 결정하면은 당에서 결정한 사안에 따라서 따른 1년 있다가 거니까. 반납합니까? 이거 엄청난 돈인데. 지금도 당에서 결정하면 따라야죠. 그거야 뭐 그때 당시에 그걸 표정을 이렇게 동의해서 억울하세요. 좀 억울하죠. 뭐 내 공약서에는 그 내용 안 들어가 있어요. 내 공약서에는 안 들어간 내용인데 예. 뭐 당의 공약이 세전으로 합니까? 세우로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정 안 한다니까. 이거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필 이틀 후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저도 몰랐는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이거 큰일 났어요. 문자 온다고 뭐 지금 문자 폭탄 뭐 한두 번 받아봤어요. 문자 폭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철희 의원님? 야당에서 문자 폭탄을 가지고 물론 이게 문자 폭탄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문자로 참여하는 거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물론. 근데 어쨌든 문자가 저쪽에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 인사청문회 할 때 그 동료 의원들 중에 이렇게 질의하면서도 그 억울하다 이게 좀 과하지 않냐 이렇게 문제제기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뭐 사실은 문자를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보신. 충분히 뭐 그런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만 그 정치인으로서 이걸 이제 풀어내는 그 문제제기하는 방식도 좀 약간 좀 이렇게 그칠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정은 충분히 공감을 하나 이 문제도 저는 크게 보면 정치의 실패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현상이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할 대목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걸 전제로 해서 조금 이렇게 뭐 욕설이나 너무 늦은 욕설이나 시간에 단기간에 확 이렇게 몰아치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는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입니다. 저도 이제 문자 폭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게 제가 최순실 게이트 그 청문위원이었잖아요. 하루 새에 10,000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90% 이상이 욕설이고 비속어입니다. 그러니까 10,000통을 봅니까? 못 본데 처음 이게 제목만 봐도 욕설이에요. 이거는 건전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건 비상식적인 행위고 이거는 뭐 대중 속에서 숨어서 공격하는 일종의 폭력 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50년, 60년 민주주의를 했는데 건전한 비판하고 폭력 행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뭐 정치 비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런 식으로 무슨 양성화식으로 보면요. 이거는 국가가 천박해지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말로. 욕지거리, 비속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런 거는 비판을 하더라도 좋은 말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예,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입니다. 저희도 이제 국민의당 제가 처음 문자 폭탄을 받아본 게 탄핵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 근데 그때 한참 한 일주일 이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간히 문자 폭탄 오다가 최근 또 이낙연 총리 지명자 인준과 관련해서 받고 있는데요. 그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다시 그 단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의사소통을 해보면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를 해보면 또 풀리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을 설득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하고 사실 통신이 굉장히 자유로워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뭐 많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자폭탄도 사실상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수단들이 이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형태가 이제 계속 의사표현의 방법으로 나타날 텐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회가 됐든 또 이렇게 시민사회가 됐든 좀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룰을 정해주는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의 현상에서는 그 문자폭탄이라는 게 의원 개개인한테는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게 부담스러워 하는 걸 거야 아마. 아니 사실 이정미입니다. 네. 욕 먹는 거 좋은 사람은 없죠. 저도 가끔씩 SNS 상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조금 비판의 얘기를 하면 곧바로 막 여러 가지 이제 댓글들이 달리고 특히 특히 여성 정치인들한테는 그다음에 외모 비하 이런 것으로 이제 댓글을 달면서 이제 외모 비하는 저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보면 가슴이 되게 아픈데 한편에서는 이게 정치인의 숙명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죠. 어떤 그 나의 이야기, 나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반응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응은 그대로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뭐 고소를 해야 된다, 적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유권자들이 내가 당신에게 일정하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신호를 보내는데 왜 그것을 수용적 태도를 먼저 갖기보다는 이거를 밀쳐내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범죄적인 행위인 것처럼 국민들을 몰아치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있으면서 이게 증폭된다고 할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정치인들은 어쨌든 이 반응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인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고 자신의 모든 언행과 정책 행위들에 대해서 평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게 1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 SNS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속에서 유권자분들도 좀 더 민주적 방식으로 좀 더 순화된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의 바람이거든요. 네.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중에 숨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은 자기 번호가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숨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익명의 게시판에서 올리는 글이라면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자기 번호를 노출하면서까지 하는 행위라 당사자들한테는 나름 고민을 하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설을 보낼 때는 아마 면전에서 만나서 욕을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지난 대선 때 우리 이제 심상정 후보한테 막판에 이제 사표론이 막 일면서 굉장히 과격한 언어로 막 문자를 보내시거나 그다음에 그 SNS에 댓글을 다셨던 어떤 한 분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상정 대표한테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때는 자기가 정말 정권 교체가 안 될까 봐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보니 너무 과한 언어로 그렇게 해서 죄송하다 이런 문자가 또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분들이 그분들 하나는 개별적인 행동이라 모여서 보내자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놓고도 고민하고 보낼 때도 고민해요, 실제.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죠.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은 거죠. 저는 그 탄핵 전인가요? 개헌 논란이 있어요. 제가 개헌파로 찍혔는데 저는 개헌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개헌에 반대 입장이었는데 네. 누군가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내준 거 보니까 개헌파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을 해서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SNS에서. 그래서 문자가 막 들어오길래 저는 개헌 아닙니다. 개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선 전 개헌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니 제가 잘못 알았다고. 그렇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 보면 그 언어를 약간 격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는 그렇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깨동무하고 어디 모여가지고 갑자기 확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근데 한 번에 오니까. 중간에 정보를 좀 왜곡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칭찬 문자는 혹시 못 받아보셨습니까? 칭찬이요? 예. 칭찬도 있죠. 근데 칭찬은 한 1~2%? 1~2%. 네, 진수입니다. 네. 저는 뭐 현역이 아니라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문자 폭탄을 받지는 않는데
그 아까 이정미 의원 그 얘기하신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상처를 맞습니다. 입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처 입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평소의 정치 그 소신이랄까, 이 철학이랄까 이런 게 좀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치인들도 사람이고 또 네. 유권자들의 표를 늘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받을 텐데 아까 정유섭 의원 얘기처럼 그게 인신공격이나 무차별 언어폭력의 수준까지 가면 이제 국격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니까 보내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하고 보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모범 답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열심히 잘못한 걸 얘기했으니까 혹시 칭찬할 거리는 없습니까? 20일째인데 저는 진짜 하나만.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특수활동비 문제 있잖아요. 특수활동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스스로 한 절반 가까이 그 없애버린 거. 이걸 딱 보면서 사실 저는 그게 이해가 좀 많이 안 됐어요. 그 수많은 돈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공직자가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써야 할 용처가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딱 제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국회에서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국회도 좀 약간 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탁 털고, 국민들 앞에 좀, 멋진 개혁 국회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겠다. 국회 특수활동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회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뭐 국회도 연간 한 86억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막 국회의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나. 아무튼 그렇게 그 세비를 영수증 없이 처리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거 아닌가? 특히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도 이런 특수활동비로 아주, 댓글 알바들 조직하고 뭐 이런 데 썼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이 국정원이나 이런 쪽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가 선도적으로 우리도 특수활동비 이제 공개적으로 꼭 써야 될 때는 영수증 처리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국회하고 국정원하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네. 국정원이 거의 절반이더라고요, 특수활동비에. 그렇게 해가지고 국정원 그 특수활동비도 뭔가 제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회가 좀 이끌어내고 이러면 좋겠어요. 청와대면 줄이면 안 되나요? 특수활동비 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예. 예. 잘한 거 글쎄요. 저는 이제 늘 정치하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주 사소한 거에 감동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데 왜 저 국민들을 감동을 못 시키나 하는 게 늘 제 답답함이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국민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지금 상대평가 기간이다 보니까 상대평가.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누가 됐더라도 전임 대통령이 워낙에 그랬기 때문에 다 박수를 받을 것 같긴 한데 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뭐 특수활동비 그 부분하고 더해서 검찰의 이제 파격적인 인사, 약간의 이제 룰을 절차를 위반한 거는 있지만 좀 파격적인 인사 를 통해서 앞으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같은 걸 제가 좀 볼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사하고 관련해서는 여성 인사를 많이 좀 등용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읽히고 있는 것 같아서요. 특히 이제 피우진 보훈처장이라든지 강경화 장관 내정자의 경우도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충격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텐데, 제가 이제 그런 특별한 그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을 텐데, 좀 이런 여성들이 능력 있고 이런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확 좀 바꿔 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두 가지 이상은 생각 안 나시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정의선 의원입니다. 요번 인사 보면서 저도 사실 그 사람을 참 널리 구애쓰고 좀 스토리 있는 사람들을 찾아쓰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다만 이제 내각 말고 비서진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비서진은? 옛날 그 노무현 시대 때 사람들로 다시 쓰는 건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처럼 이렇게 또 성벽을 쌓거나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가면 또 그게 1, 2년 지나다 보면 또 이렇게 성벽이 쌓이니까 그걸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보지 말고 미래로 가자. 뭐 4대강 감사하자 뭐 또 하자 이런 것들이 자꾸 과거를 파내는 거란 말이죠. 예,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난번 경총이 비정규직 갖고 반대했더니 뭐 대통령이든 뭐 국가기획위원장이든 경총을 그냥 누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불러다가 그런 얘기 들어보자. 너 경총 너희 생각은 뭐냐. 노총만 불러서 듣지 말고 그렇게 권위주의 시대로 들어가지고 반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끌어다가 또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거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예. 저 순금주 의원입니다. 칭찬하신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앞에 했잖아. 욕을 하기 위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뭐 세부적인 사항이야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새 정부 들어서 국민들한테 어쨌든 희망을 주고 또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행보를 계속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의 합격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그런 행보 외에 실제 전국 운영 능력을 좀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멋진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정우주 의원님은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을 수상하셨어요. 아시겠죠? 아, 그래요? 아니, 많이 받았네. 그 4대강 얘기 잠깐만 좀 드리면요. 네, 4대강을, 정의당입니다. 예, 4대강을 이대로 지금 둘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걸 복원을 해가지고 하천을 제대로 흐르게 하고 사람들이 물 먹을 때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 상당한 또 예산이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미 22조나 되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 4대강 이렇게 망쳐놨는데 국민들한테 이걸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저하고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세 차례 감사를 통해서 수질 악화의 원인이라든가 정부의 이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이미 나온 겁니다. 그 전 정권 아래서. 그럴 때 이거를 복원을 하려면 이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책임을 묻지 않고 또 이 4대강 복원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달라 이렇게 설득하기 어려운 거라고 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진실을 규명해야 그다음 문제도 또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마치 예전의 어떤 논리로 정치보복의 논리다. 이렇게 보실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 네. 이거는 나도 얘기해야 될 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4대강은 저희가 따로 마련할게요. 큰 주제라서. 예. 그 경총 관련해서 이건 뭐 약간의 해명입니다만 그 워딩을 보시면 청와대 워딩을 보시면 무조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토론으로 풀면 될 일을 왜 무조건 안 된다고부터 하고 나서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힘으로 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힘으로 뭘 이렇게 누르고 대통령 권위로 이렇게 짓누르고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좀 푸셨으면 좋겠고 잘한 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네.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했다 입국간 할지 몰라서 어느 정당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때 40% 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던 정당이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어느 조사 정당이라고 그렇게 보니까 말하신다는 게 그게 너무 그 더 디스 같아요. 예,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갤럽 조사 보니까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되게 이제 비도 많이 맞아 버리면 그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 자릿수 되면 사실은 막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래저래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 만나보면 걔는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하고 있다. 갤럽을 안 믿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 합리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더 가봐야 너무 훈훈하고 박 터지게 싸우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야 제가 신나고 싸우는 사이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하는데 다들 너무 담담하시고 하지만 조만간 다시 이제 싸울 날이 오겠죠. 4대강도 있고 4대강 하면 또 하실 말씀이 또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4대강 해서는 또 편의도
다르게 갈리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공장에서 마련한 사안이 있으면 이분들을 즉각 모셔가지고 5당 안보회의를 하는 것으로.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국민당의 송금주, 바른정당의 진수희,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후보 하나하나마다 낙마시키는 문제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유감 표명하실 걸 하시고 정치적으로 타협할 걸 하고 그게 해결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이철희 의원님을 바라보는 제가 이번에 그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게 김상조 교수님 건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김상조도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업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김상조 교수의 내용은 사실 위장전입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뭐 우편물 받으려고 주소 이전해놓고 이랬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살지만 않으면 다 위장전입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강경화 그 장관 인사를 미리 위장전입 문제를 미리 이제 공개를 네네. 했잖아요. 그럴 때 김상조 교수님도 이렇게 사전에 이거를 파악했을 때 국민들이 위장전입이라고 이렇게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봤던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를 미리 딱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다가 위장전입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면서 근데 그거 말고는 쓸 표현 단어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위장전입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미리 강경화 내정자처럼 공개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 이제 청와대에서 판단하지 않고. 김상조 교수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위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미국 가 있는데 주소 우편물 받기 위해서 어떤 주소를 해놓은 거는 위장전입이라는 그러니까 위장하려도 위장이 안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구분해 주는 게 맞다는 그러니까 거죠. 차제에 이제 그런 기준들을 조금 구체화하자는 주민법도 그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있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위장전입인데 착한 위장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위장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일부. 자, 청와대는 NSC가 있고 뉴스공장에는 5당 안보회의가 있습니다. 이철희, 정유섭, 송금주, 진수희, 이정미 의원 5분 나와 계시고요. 당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가지고 2부에서는 한참 얘기했고 이철희 의원이 한번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한번 봐달라고 낮은 자세로. 자, 혹시 그 관련해서 더 이상 하실 얘기는 없으신 거죠? 이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당이니까. 아니, 전 야당의 문제 제기도 우리 원내대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야당일 때 취했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야당의 태도가 무조건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인사 전체를 좀 봐주십사. 그러니까 인사 전체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지금 코드 인사 안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분들은 지금 뭐 해외로 나가고 출국할 정도로 코드 인사 안 하고 이른바 수첩 인사 안 하고 넓게 탕평 인사를 하고 있는 것도 좀 봐주십사. 인사 전체를 좀 봐달라는 거. 그다음에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것도 좀 평가를 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기대가 상당히 높다면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 주십사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여야가 협치는 약속했잖아요. 지금 누가 이기고 누가 지긴 했습니다만 후보 시절에 모든 당이 협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협치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지사지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치의 자세를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금주 의원입니다. 네, 하신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나, 협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치를 하기 때문에 드러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에서 인선을 봐달라는 부분 당연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인 것이고 또 개별 그 지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검증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법이 원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그 바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한 허니문 기간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싶고 다만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청와대 들어가서의 어떤 행태적인 부분, 격이 없는 대화, 커피 타임을 갖고 또 보좌관들과의 사이에서 수석비서관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국정 운영 방식을 정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진한 허니문 기간에 더더욱 국민들이 또 환호하고 또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과 이제 나타나는 이제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한 그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의 부분은 좀 더 치밀하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몇 차례 훈령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지만 그것들이 지금 약간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실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더 치밀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아니 지금 그렇게 안 하실까 봐 저희가 우려를 제기하는 아니 거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될라면은 떡잎을 달아본다고. 그것조차도 좀 부족하다고 하니 저희가 협치 차원에서 국회 존중 차원에서 또 야당과 계속 협력해서 간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설명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 의견이면 토를 달아서. 감직으로 하죠. 예. 그래서 청와대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과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 원칙과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인사 5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절의 고위공직자들이 진짜 네. 누구든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고 또 근데 다 그러니까 그냥 또 덮고 가고 그러면서 이런 관행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한 번은 끊고 가자라고 하는 의지가 네. 있었던 것이고 정의당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부동산 투기 목적 얘기하셨지만 교육 목적으로의 위장 전입들도 또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대원칙에 대한 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야 해보니까 진짜 다 어쩔 수 없더라 이러면서 이 원칙 자체가 흔들리면서 국민들이 어떤 특권과 불공정에 대한 강력한 그 혁신을 바라는 이런 마음에 다시 좀 상처를 주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진짜 하자가 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사실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번 인사의 상징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런 흠결이 드러났던 것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 굉장히 큰 뭐 이렇게 기스가 났다고 해야 되나 이런 과정일 수는 있는데 기스요. 네. 근데 저렴한 표현은 뭐라고 표현을 아무튼 흠집이라고 해주시죠. 흠집. 근데 이제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번 인사가 낙마되는 과정까지 가게 된다면 이 정부의 첫 출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겸허히 반성하고 수용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또 야당들은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의 인사 과정에서는 좀 철저하게 더 청와대 자체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경고를 주고 이렇게 수습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정의당에서는 대통령 사과 혹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저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반드시 통과돼야 될 관문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특히 총리 인선 과정에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이제 정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원칙과 현실 사이에 기계적 결합이라고 대변인이 아니라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죄송해요. 이 기계적 결합이라는 것이 참 어렵더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원칙을 세웠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 이야기가 좀 전달되는 바람에 비서실장의 해명이 좀 부적절했다. 네, 좀 네. 그런 그러면 뉘앙스를 이철희 줬죠. 의원님이 보강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 하자가 있다. 또는 뭐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이게 낙마할 정도다라는 건 아니죠. 사실 팩트를 제가 인사청문위원을 해보면서 과거의 위장전입 관련해서 쭉 사례들을 뒤집어 보니까 부동산 투기가 아닌 경우에는 대체로 국회에서도 용인했던 정도거든요. 이분은 그 부인이 이낙연 총리 부인이 본인의 학교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고 또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효과를 못 봤던 그래서 되돌아온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안은 특별히 무슨 뭐 부동산 투기라거나 다른 사익을 취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큰 하자라 그러는데 좀 굉장히 섭섭하게 들립니다. 예. 아니, 큰 하자는 아니고요. 아니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는 과거 인사에 과거 정부하고 비교를 아니, 물론 하면 안 그렇습니다. 되고요.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사랑해서 했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해명이, 예. 입으로 얘기한 이제 원칙하고 달라진 점, 어쨌든 그 점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드리고 부분을 싶은 좀 정리를 말씀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송금주 의원님 네. 등장하셨습니다. 송금주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예. 지금 정리 안 되시면 어떡하려고. 이낙연 총리 지명자의 자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흠결 사항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에서 새 정부의 조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터치해가면서 뭐 위장 전입의 문제에 있어서 전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민주당에서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위장 전입으로 사퇴시킨 사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낙연 총리 자체의 자제 문제는 별도로 하고 이제 위장 전입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 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그냥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자꾸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국민의 결과 야당의 결이 다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아마 국민들의 대략 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0% 가까이는 큰 문제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아마 이제 정부 지지율이 높다 보니 이제 그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사실 이 야당들이 그런 말을 한것 같은데요. 통과가 안 된다. 이번에 절대 이낙연 총리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는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된다기보다 네. 통과시키려면 대선 기간 아주 핫했던 코너입니다. 오자 토론. 저희가 앞으로 긴급 사안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만 NSC를 수집하는 게 아니다. 뉴스 공장 5당 안보 회의를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 긴급히 소집하기로 했는데 오늘 소집 날짜가 잡혀가지고 5분을 모셨습니다. 이제는 일당이 아니라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 처음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의 진수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애정하는 의원님입니다. 정의당의 진수희 전 의원이 애정하는. 저거 아니고? 예. 실망이에요. 엄청 좋아했는데. 급 실망. 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간단합니다. 이철희 의원 방어, 나머지 공격. 저는 이정미 의원을 믿습니다. 권력을 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여당이 됐으므로, 네. 이철희 의원님께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당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 다음에 얻어 터지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라 쟁점이 뭐였는지는 잘 알고 있고요. 또 이게 과연 이제 그야말로 낙마시킬 사유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 야당 청문위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를 사유로 보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사부터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했고요.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해명성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시간만 좀 지체될 뿐 크게 보면 협치의 틀은 저는 유지될 거라고 봐서 청와대나 저희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또 인사청문회 기준이라 그럴까요? 인사 기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간다면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낮은 자세로 목소리마저 약간 비굴하고 제발 봐달라며 여당이 된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기 대해서는 뭐 지금 예.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실 분은 손 들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예. 누굽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입니다. 네. 저도 이낙연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이게 4선 의원이시고 지사지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흠결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은 역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과거
기준에 의하면 당연히 부적격이죠. 총리로서 그 도덕적인 흠결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적격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엊그제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 얘기했듯이 지금 내각을 빨리 구성해야 되고 국정안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리 인준 가지고 이렇게 끌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이 이게 어쨌든 정치적인 타결이 있어야 되겠다.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흠결은 있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 이거를 인준하는 것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각 당에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당에서 요구한 거는 대통령 유감 표명이다. 그다음에 어떤 기준을 세워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치들이 안 돼 있으니까 오늘 본회의하기 전에 각 당 원내대표들이 만난다든지 또는 대통령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사과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입장인지 아닌지부터 궁금해요. 네.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야죠. 일단. 한 걸음 물러서신 듯. 네. 이게 빨리 굉장히 없애버려. 합리적이신데요. 네.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지나치게 합리적이어서 재미가 없어요. 왜 그랬어요 오늘? 전쟁을 치러올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스무스하게. 대선 때처럼 이렇게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다들 한쪽은 비굴하고 한쪽은 합리적이고. 자, 이 사안 그래서 대통령이 꼭 나와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항상 계속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게 야당의 입장처럼. 어떻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바른정당의 진수입니다. 이 문제는 임기 초기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갈 문제는 결코 아니고요. 아마 여당도 그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다행인데 네. 이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덮고 갈 문제가 아닌 것이 이 인사청문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사청문을 할 텐데 그때마다 이 기준을 명확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을 안 하고 가면 그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짜증나고요. 당하는 정부나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곤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제 물론 이제 이 조각이나 총리 인준이 조금 며칠 더 걸리더라도 이걸 좀 구체적인 기준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이 기준을 좀 분명히 구체화해 놓고 가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5가지 기준을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저 개인적으로 좀 불안했어요. 저거 지키기 굉장히 힘들 텐데. 해보신 그다음에 분으로서. 예. 장관도 해보신 분으로서. 다른 공약하고는 달리 이거는 취임하자마자 그렇죠.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내심 불안했는데 이제 그게 현실로 예를 들어서 닥쳤습니다.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요. 용어가 네, 굉장히 무섭긴 한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행히 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당 입장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나오니까 그건 다행이고요. 네. 그거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 정부는 다를 줄 알았는데 막상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여성도 많이 예. 등용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박수 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다들 이제 실망이 됐을 텐데 조금 예컨대 위장 전입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 목적 이외에 다른 네. 거는 좀 용인해 이렇게 풀어주는 네. 거라든지 국정 문제도 아들의 경우 병역 기피의 의도가 있지 않은 경우는 조금 풀어준다든지 이런 기준을 좀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대통령 사과가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이게 지금 후보에서 대통령이 되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기억 속에 그 약속한 게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잉크도 안 마른 이런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꼭 사과가 아니라 조금 당신이 직접 인선도 나와서 발표하신 것처럼 한 번은 나오셔가지고 입장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야당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를 여당 입장에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뭐 발목 잡고 흠집낸다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고 정말 여당이랑 협치를 위한 시작, 출발점으로서 이걸 좀 분명히 해놓고 가자 이런 취지로 문제 제기한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좀 그렇게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방금 내는 이철이 의원이 고개를 푹 숙이고 네. 제 말이 뭐 구구절절 맞으니까 그렇죠. 진수 의원 잘하시네요. 굉장히 잘하세요. 예. 굉장히 잘하셔서 저희가 다른 멤버들은 계속 바뀌는데 진수 의원님이 계속 나오시고요. 러블리진. 예. 아니, 바른정당에 사람들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유섭 의원님은 하는 거 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있긴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인선이니 대통령이 초반에 나와서 설명해야 된다는 요구도 일리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까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데 정권 초반인데 이렇게 기선을 좀 제압하려는 대통령이 워낙 잘 나가니까 요새 인기가 그런 목적도 야당에는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요, 이게 예. 너무 또 잘 나가다 보면 예. 높은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부담. 이게 최근에 왜. 야, 그냥 일부러 좀 떨어뜨려 주시려고? 아니. 약간 그게 취하다 보면 예. 이렇게 법이나 정해져 있는 룰도 자꾸 건너 뛰어도 된다라는 유혹에 착각을 할까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 왜 저기 검찰 뭐죠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하는 네네. 과정에도 약간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 뭐 4대강 정책감사 지시하는 것도 이 프로토콜에서 좀 어긋나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발생할 높아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정신 차리라고. 유시민 전 장관이 방송에서 조금 이렇게 미리 그 워닝이라고 보기엔 그런데 충고를 좀 하셨던데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당으로 가셔야 될 분인 것 같은데요. 너무 높아서 실수할까봐 이 우려에 대해서 너무 감동적이지 네,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감동적인데 이철희 의원님은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죠. 이 코너는 다음 시간에 폐지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꼭 나와야 된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벌어졌던 것에 비하면 이 정부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훨씬 진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이렇게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고요. 또 야당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야당의 일부가 뭐 기싸움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겠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나 시비 걸 생각은 없고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만저만한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저는 비서실장이 한 것도 다 같이- 사실은 대통령의 워딩이고 언급인데 뭔가 좀 더 상징적인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협치의 어쩌면 상징적인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도 네. 정부 여당이 야당이 그 협조할 수 있는 명분과 분위기를 네. 만들어줘야 이게 협치가 시작이 되고 그럼 대통령이 진행이 예를 되는 거기 들어서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를 다시 지난번처럼 방문해가지고 협조를 구한다든가 뭐 이런 건가요? 저는 뭐 아니, 그럴 반드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뭐 할 어떤 필요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만 의견이 다르네. 제 생각은요. 예. 이렇습니다. 이철희 제가 의원입니다. 아까 그 민주주의의 의원님 목소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시거든요. 말씀 이철희 이철입니다. 의원님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이게 지금 방어를 해야 될 입장이라. 예. 지자체의 자세도 낮고요. 저 오자솔은 대선 때는 이렇게 고개를 들고 그냥 사방팔방 덤비기만 해야 막 다 두드려 팰 테니 이런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그 후보로서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5대 기준을 마련한 것부터가 저는 진전이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은 야,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다르더라. 어쩔 수 없다. 너무 발목 잡게 하지 마라. 이렇게 청와대가 나오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진전된 자세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기준의 자체도 좀 과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좀 고치겠다. 이런 설득하는 과정이 저는 상당히 좀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로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약간의 험결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완전 완벽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집권 초기고 지금 인수위 없는 지금 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리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사 제청을 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난감한 국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은 미사일 계속 쏘고 경제 위기는 계속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지금 청와대나 정부 여당도 막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이 반성할 대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 좀 대성적 차원에서 좀 풀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뭐 국민 눈높이와 왜 야당 눈높이가 다르냐 이렇게 흔히 말하듯이 급박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송금주 의원입니다. 아니 저도 100% 동감합니다. 네. 그런 분에 동감하는데. 네? 아니 이철희 의원이 도와주십시 않은 건 처음 봐가지고요. 납작.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역시 여당이 됐습니다. 과거에 여당이 결하고 비슷한. 북한 미사일 나오고 말씀하시는데. 경제 위기 나오고. 근데 사실 과거의 여당이 이렇게 납작 엎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그렇죠. 그때는 끝까지 협박했죠. 버텼지. 감사합니다. 민생 때문에 아니, 그래서 당신들이 예. 이철희 의원님 방금 발언과 과거 얘기하지 별도로 맙시다. 미래 얘기를 해야지 왜 과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청와대 비서실장 자유한국당에- 나오셔서 바로 조치를 취하신 거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잠깐만요. 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님이 과거 얘기는 하지 맙시다라고 하신 거죠. 네. 예. 목소리를 아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목소리 지문이 아직 귀에 안 박혔어요. 아니 저는 그래요. 과거에 아니, 발음 타이밍은 아니고요. 발음 송금주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목소리 툭 튀어나와서 다 웃었는데 왜 웃었는지 목소리만으로는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계속 할까요? 네네. 네. 송금주 의원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신속하게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논의의 물꼬가 튀었고 아까 이철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인준을 안 하는 것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호남 출신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자나 흠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데요. 다만 이 공을 갖다가 야당에 던져놓고 야당에서 어떻게 입장을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어제 하신 것처럼 또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처럼 야당들을 설득하는 그리고 좀 명분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수입니다. 세상에 이런 야당들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이런 야당들을 가진 건 여당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제가 볼 때는 행복하십시오, 이철희 이번 의원님. 그 청문 그 인사 과정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당은 절대 평가의 네. 기준을 갖고 임하고 야당은 상대 평가. 이 기준을 갖고 임해서 그 안에서 어떤 공통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나가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제기는 하되 어떤 상대 평가에서 뭔가 이렇게 초기에 국정을 좀 안정시키는데 협치를 해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노력 이런 것이 잘 어우러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에? 예, 정유섭 의원입니다. 저희도 뭐 이 새 정부 출범하는데 발목 잡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있는 거 같으시던데. 없어요. 근데 보면 이 위장전입이 벌써 그 이낙연 총리 후보 또 김상조 또 강경화 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분명히 하고 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한 5대 배제 원칙을 절대 임명 안 하겠다고 했던 거에 대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죠. 그리고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